6월 14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정인이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이번엔 30대 이모 부부라는 사람들이 10살 조카를 마구 폭행하고 심지어 개 대변을 먹이고 물고문까지 저질러 숨지게 한 엽기적인 사건이 벌어져 또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런 아동학대 사건을 좀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다루기 위해 지난해 10월 아동학대 사건 지자체 통집 통보 제도라는 게 시행됐는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로 나타났습니다. 법원과 경찰 등 유관기관들의 무관심 때문인지 게으름 때문인지 제도 시행이 아주 미흡하다고 하는데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양모의 학대와 양부의 방임 속에 입양 8개월 만에 췌장절단 등 끔찍한 상흔을 남기고 사망한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 사망 당시 정인이의 나이는 불과 16개월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입양기관과 어린이집, 소아과 의사 등 3차례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지만 제대로 된 조치도 수사도 이뤄지지 않아 더욱더 큰 안타까움과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아동학대 방지와 관리에 구멍이 뚫린 건데 지난해 10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사건 관련 지자체 통지 통보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개정 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조항 7항은 법원은 임시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및 피해 아동 등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는 피해 아동 등 주거로부터 격리,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의 조치를 말합니다. 같은 법 제21조 임시조치의 집행조항 2항은 집행 담당자는 아동학대 행위자의 임시조치 이행 상황에 대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통보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집행 담당자는 가정보호사건 조사관이나 법원 공무원, 교정직 공무원, 보호관찰관, 수탁기관 직원, 경찰 등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임시조치와 관련된 기관 종사자들에게 법원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 결정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자체 통보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겁니다. 개정 아동학대처벌법은 또 접근 행위 제한, 사회봉사 수강 명령, 보호관찰, 보호시설에서의 감호 위탁, 의료기관에서의 치료 위탁 등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보호처분 결정의 경우에도 임시조치와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동법 제36조와 38조에서 법원 보호처분 결정의 지자체 통지 및 보호처분 결정의 집행 이행 상황에 대한 지자체 통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 교정 및 아동보호당국, 경찰과 지자체가 각각 따로따로가 아닌 아동학대 문제에 유기적, 총체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조항들입니다. 지자체장이 아동학대 관련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네. 사법처분 관련 상황까지 정보를 갖고 있어야 그에 필요한 아동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갖도록 한 거고요. 그동안 문제가 됐었던 그 사법 영역과 행정 영역의 분절적 대응이라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법무부가 이에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간 전국 228개 지자체로부터 임시조치, 보호처분 결정 통지 및 이행 상황 통보 현황을 전수 취합해 조사해봤습니다. 일단 아동학대 사건을 담당하는 전국 89개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경우 임시조치, 보호처분 결정 등을 지자체에 통지, 통보한 곳은 26개에 그쳤습니다. 경찰의 경우 전국 273개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가운데 집행 담당자로서 임시조치, 보호처분 이행 상황 등을 지자체에 통보한 곳은 단 17개에 불과했습니다. 보호처분 이행 상황을 통보한 보호관찰소는 전국에서 딱 한 곳밖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전국 228개 지자체 중에서 이 관련해서 통지나 통보를 받은 지자체가 54곳에 불과했고 이 통지 통보를 담당하고 있는 법원하고 경찰 청 등 그 기관에서 충분히 이 제도를 알고 통지 통보를 해오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전국 경찰서나 법원들이 전부 아동학대 사건을 다 다루는 건 아닐 수 있어 사건별로 다시 분석해봤습니다. 일단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사건 임시조치 결정 건수는 3,867건에 이릅니다. 6개월로 평균하면 1,930여 건 정도 됩니다. 관련해서 서울경찰청은 정인이 사건을 기점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접수된 서울 지역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50%가량 늘어났다고 지난 2월 밝혔습니다. 법무부의 이번 분석 대상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입니다. 해당 기간 지자체에 통보된 임시조치 결정 통지는 365건에 불과합니다. 수평 비교는 어렵지만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최근 크게 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보수적으로 지난해 6개월 평균 1,930여 건을 기준으로 잡아도 통지 건수가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법원 임시조치 결정 사건 5건 가운데 1건만 지자체에 통지되고 4건은 그냥 묻힌다는 얘기입니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간 임시조치 이행 상황 통보는 101건밖에 안 됩니다. 지난해 6개월 평균 임시조치 결정 1,930여 건의 거의 2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격리나 접근 금지 등 법원 임시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임시조치 결정 20건 가운데 겨우 1건 넘는 정도만 지자체에 통보된 겁니다. 그나마 같은 기간 보호처분 결정과 이행 상황이 지자체에 통보된 건 각각 42건과 39건에 불과합니다. 2019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보호처분 결정 건수는 2,343건에 이릅니다. 아동학대 사건 관련 지자체 통지 통보제도라고 법은 바꿔서 제도는 있는데 그 실행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겁니다. 내막은 정확히 모르지만 아마 작년 10월에부터 시행은 됐는데 이게 뭐 그 전국에 89개 법원이고 또 경찰은 273개 경찰서가 보내야 되다 보니까 아마 일선에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경위와 이유를 떠나 법원과 경찰 등 아동학대 사건 방지와 관리에 매진해야 할 기관들이 법 개정 취지를 몰각하고 아동학대 사건 관련 지자체 통지 통보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는 정말 전적으로 지자체가 감당해야 될 몫인데 그거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그 법이 개정됐고 결국 법원은 임시조치하고 난 다음에 나 몰라라. 뭐 경찰 입장에서도 아이를 분리하고 난 다음에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아동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대응 시스템을 촘촘히 설계하는 것은 기본이고 각각의 대응 기관들이 시스템상 의무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승재현 연구위원은 거듭 강조합니다. 이런 법제도가 있다는 걸 분명히 인지하고 그 아이에 대한 임시조치와 적극적인 분리조치 이후에 그냥 경찰과 법원은 나 몰라라 하지 않고 그걸 반드시 지자체에 알림으로써 지자체가 이 아이를 더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인 안전망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이와 관련 법무부는 아동학대처벌법 소관부처로서 제도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결과를 관계기관들과 공유하는 등 지자체 통지 통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이윤우 변호사의 시사법률. 오늘은 보이스 피싱과 체크카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뭐 오늘 어떤 내용인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대출이 급한 자가 대출 광고를 보고 빚을 내기 위해 대부업체에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는데요. 해당 카드가 보이싱피싱 범죄에 사용된 경우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출을 받고자 체크카드를 건네주는 것이 어떠한 경우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인정되는지 또는 인정되지 않는지를 자세히 알아보고 대처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게 다른 사람한테 자신의 체크카드를 넘겨주는 것 자체가 처벌 대상 행위인가 보네요. 네, 현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는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동법 제49조 제4항 제2호에서 이를 위반하여 접근 매체를 대여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접근 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적금 매체의 이용자의 관리 감독 없이 적금 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적금 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서 대가란 네. 적금 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합니다. 네. 대출을 받기 위해 대부 업체에게 네. 체크카드를 건네준 행위는 대출이라는 장래의 무형적 대가를 위하여 적금 매체, 즉 체크카드를 대여해 준 것으로 포섭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금 매체는 여기서 체크카드를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체크카드 대출 자체를 이렇게 엄격하게 처벌하는 뭐 이유나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지금까지의 법원 판결 취지는 네. 우선 전자금융거래법의 목적 자체가 네. 전자금융거래의 법률 관계를 명확히 해서 네.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고 네. 체크카드를 양도하는 행위 자체가 네. 전자금융거래의 안정과 신뢰성을 침해하는 범행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체크카드 대여가 보이스 피싱 등 2차 네. 범행 도구로 사용될 우려가 큰 만큼 네. 실제 대출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네. 체크카드를 건네준 행위 자체가 대출을 받을 기회를 얻는 것, 약속받는 것과 대응하는 관계, 네. 즉 대가 관계가 존재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네. 이게 그러면 보이스피싱 업체에 속아서 체크카드를 넘겨준 경우에는 뭐 대출을 받은 것도 아니고 뭐 개인적으로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신 그런 네. 지적과 비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대출을 해준다고 접촉하는 자가 네. 대출을 받기 위하여 체크카드를 건네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네. 대출이 어렵고 급전이 필요한 자가 이를 거절하기가 매우 곤란한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합니다. 네. 나아가 이것이 보이스피싱 등 2차 네. 범행 도구로 사용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네. 사실 따지고 보면 체크카드를 교부한 자도 음. 단순히 대출을 받기 위해서 체크카드를 준 것뿐이지 실제로는 네. 범죄 조직에 기망당해서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대출을 받은 것도 아니고 대출 받을 기회만을 얻었다는 것만으로 대출을 받는다는 대가성을 인정해서 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한 기존 판례들에 대해서 법조계에서 많은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대법원 판결은 기존 판례에 대한 이런 비판을 일정 부분 반영을 해서 수용을 한 건가요? 일단 원칙적으로 네. 보면 기존 대법원 판례 태도를 아예 변경한 것은 아닙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적금 매체의 대여의 의미, 네. 대가의 의미에 관하여는 네. 기존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유지하였습니다. 다만 범죄 성립의 인식 여부를 네.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를 하였습니다. 네. 즉 적금 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네. 적금 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적금 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이 존재하여야만 네.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네. 조금 뭐 어려운데 좀 더 네. 쉽게 설명을 해주면 뭐 어떤 뜻인가요? 네, 좀 어렵죠. 네. 네. 이번 판례 전에는 네. 사실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자가 네. 결과적으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았든 어쨌든 대여 자체로 대가성을 인정해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을 하였고요. 네. 쉽게 말해 결과적으로 속았다 말하는지 여부랑 상관없이 네.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시점에는 네. 대출 받을 기회를 부여받았고 그것만으로 대가성이 인정되었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 대법원 판례는 네. 이런 경우 네. 보이스피싱 조직에 기망당해서 네.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으로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네. 이 대여를 한 자는 네. 원천적으로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네. 체크카드 대여의 대가성을 기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다시 한번 판단해 보자는 것이 그 취지로 보입니다. 네. 결국 이번 대법원 판례는 네. 기존 판례들에서 네. 대출 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네. 체크카드를 교부한 행위면 바로 대가 관계가 인정될 수 있냐는 점에서 더 나아가 범죄 단체에게 기망으로 네.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는지 여부에 따라서 체크카드 교부 당시 대출의 대가로 적금 매체를 대여한 것인지 네. 그러한 인식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서 대가성을 인정하겠다라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네. 단순히 네. 기망에 의하여 네.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대출을 위해 카드를 교부하였을 경우에는 네.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고 2차 범죄에 이용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등의 사유를 입증해서 네. 무죄를 받아낼 수 있다면 사실 경제적 약자들, 대출 받는 자들, 곤란한 자들을 배려한다는 점에서 나름 의미가 있다는
판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계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건데 어쨌든 체크카드 대여 이거는 뭐 무조건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설명드렸듯이 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네. 체크카드 대여의 대가성에 대해 약자랄 수 있는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자가 네.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는 것을 다소 방어하게 되었지만 네. 앞서 말씀드린 인식 여부 그런 것들을 입증받지 못한다면 여전히 유죄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따라서 무엇보다 아무리 대출이 급하더라도 대부업체에서 네. 적금 매체, 즉 체크카드 등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네. 단순히 대출이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중대한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서 네. 체크카드 등을 교부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튼 뭐 남의 궁박한 처지 악용해서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는 사람들은 좀 엄하게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이 오늘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추가 고발했습니다. 사세행의 김한매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 전 총장이 자신의 최측근인 한동훈을 보호하기 위해 대검 감찰부의 감찰 업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재판이 2차례 연기 끝에 오늘 열렸지만 끝내 불출석했습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불출석한 상태에서도 항소심 진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10일 첫 공판기일과 연기된 날짜인 지난달 24일 모두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챙긴 보험사기단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 검거됐습니다. 의정부 경찰서는 주범인 A씨를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60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수사 결과 보험사기단 일원 중 9명은 만 16세에서 18세 미성년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래 연습장에 들어가 가스총으로 여성 업주들을 위협해 돈을 뜯어낸 50대 남성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은 대담하고 위험한 방법으로 범행했으며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았다며 이전에도 가스 분사기를 가지고 구청에서 소란을 피운 적이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6월 14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